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트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워낙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늘 시원시원한 우리 또 시사설 또 얘기해 주시지만요. 요즘 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같은 거 있었어요? 오늘 이슈에 포함이 돼요. 네. 과연 이 논쟁이 필요한가? 네. 사실 방송에서 적절한 언어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모든 방송이 이 논쟁에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빠졌네 논쟁이라고 하죠, 일명. 오늘 맞습니다. 저희도 다룰 텐데요. 네. 그 부분 사실 이제 노이즈 같아서 별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자빠졌네 논쟁을 네. 자빠졌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죠.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사실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여러 현안들이 담겨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함께 좀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안철수, 이준석 공방전 가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현 무기징역 확정까지 역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법, 정치, 사회 다양한 분야들의 소식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눠볼 이야기들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트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안철수, 이준석 공방전 가열입니다. 안철수 윤리위의 이준석 제명 요구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경전, 사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급기야 어제였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시즌 1, 2, 3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1이라고 한다면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게 시즌 1이라면 이후에 시즌 2가 두 사람 SNS에서 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이 이제 시즌 3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시즌 4, 5까지 나올지 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제 기자회견 연 내용,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제 당 망치는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들 모셔와야 된다. 여기서 당 망치는 사람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서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서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이 내부 총질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도 꼬집었어요. 당 쇄신을 위해서 치켜 세우고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직 당대표였잖아요. 응석바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당의 분탕질하는 것 내버려둘 것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뭐 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당 내용이 수습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 하면 대선에 출마했던 출사표를 던졌던 그런 이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근데 과연 거물급 정치인이 이런 논란을 계속 확전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선거 때문이다. 일단 선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희 생생법률쇼에서 다뤘지만 평론가님 역대 이렇게 구청장 선거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과열된 양상을 띠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 신경전을 이 지난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유쾌하게 행인의 욕설, 그러니까 형인이 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받아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 김 후보 지원 유세 안철수 의원이 나섰는데 이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구청장이죠. 진교훈 구청장 당시 후보였습니다. 이 경찰청 차장 시절에 증가한 강력범죄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차장 시절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취지로 디스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유세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XX하고 자빠졌네. 땡땡땡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의원이 유세 현장이라는 게 나름의 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열기 때문인지 정말로 XX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받아친 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유튜브에 이 관련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이 보궐선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언급을 하면서 또 안철수 의원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유세차 올라서 그러니까 지원 유세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막말한 안철수 대표라고 거론을 한 겁니다. 이 막말이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물었는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땡땡하고 자빠졌죠라고 했다. 뭘까? 이제 이 전 대표 답변이 가짜뉴스라는 게 안철수 의원 측의 이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민주당의 비판까지 안철수 의원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빼놓고 오직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본인이 한 발언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변화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죠. 뭐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 바꿔라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이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뭐 이 역시 여당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꼬집은 것 중에 뭐 귀에 꽂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여당과 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뜨거웠던 논란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R&D 예산 삭감한 부분,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결자 해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여당을 향한 발언이기도 한 동시에 여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향한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참패 원인 여당에게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 참패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한 자리 잃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거 패배 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일체 강화냐,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이준석 대표가 결국 비판을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 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정일체 그동안 분리돼 있지 않았어요.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수직적인 구조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들 여러 언론들에서 이렇게 꼬집긴 했습니다. 그동안도 당정일체가 강화됐었는데 선거에 17%포인트 차로 졌는데 지금 또 당정일체 강화를 주문한다면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기자회견 자체가 이 본인 총선도 지금 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와 관련된 이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았나. 게다가 선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승자는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포커스가 가기보다는 18% 차로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이준석 대표에게 포커스가 상당히 네.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마련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뭐 사실 진정성에는 조금 의심이 생깁니다. 평론가님께서도 진정성에 조금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 이 기자회견 놓고 눈물의 악마쇼다 이렇게 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기는 흘렸지만 이게 충정 어린 마음이 아니라는 거겠죠.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면서 악마의 눈물쇼를 보여줬는데 연기는 둘째치고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글쎄요, 저는 여기서 이 설전이 좀 그쳤으면 하는 네. 바람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끝간데 없는 저격 발언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사실 지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과연 지금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연소로 당대표가 된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안철수 의원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중량감 당연히 있는 그럼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이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상당히 전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싸움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투력을 자꾸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이지 이쯤에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치가 처음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 총선 당시 두 사람이 노원병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적수였죠. 지금은 국민의힘 당적이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적수로 맞붙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패했죠. 무려 21%포인트 차로 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세훈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제 단일화 과정 모두 다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됐을 때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사사건건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 멈추지 않았던 기억도 납니다. 뭐 이 전 대표가 이 두 사람 관계를 본인도 이제 뭐 두 사람과의 관계 제3자인 양 톰과 제리 같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톰과 제리 영화 뭐 만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리가 상당히 영특한 쥐잖아요. 근데 영특한 쥐 때문에 이 톰 고양이가 항상 이 쥐의 꾀에 넘어가서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제리인데 안철수 의원 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치력이 안철수 의원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본인이 자평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에 또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치면서 여기도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뭐 문해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홍 시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쪽집게처럼 결과를 마친 이 전 대표 그러니까 이 보선 결과를 마쳤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선거에서는 3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원병에서 내리 3차례 진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서 내공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같은 날이었죠. 같은 날 밤에 이 한 방송사에 출연한 이 전 대표를 봤어요. 이 방송을 봤는데 이때 노원병에 홍 시장이 나오면 당연히 당선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공천을 받으면 대구시장에 아마 당선될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험지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험지가 아닌 TK, 텃밭에
당연히 출사표를 내면 나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서 톰과 제리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원과 톰과 제리라고 해야 하면서 이제부터 이 홍 시장과도 톰과 제리처럼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글쎄요, 정치판의 싸움꾼이 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의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 시장이 덕담을 해줬는데 터무니없이 말기 잡고 대든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홍 시장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글쎄요, 뭐 긍정평가를 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이거를 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답답한 상황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어쨌든 당 쇄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까지 6개월 남았어요. 6개월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내놓게 되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전당대회 열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를 열 것 같으면 뭐 후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운동도 해야 됩니다. 지도부 최고위 다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참패를 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을 과연 누구를 또 선임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과연 당내 모든 사람들 이 통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온다면 비윤계가 반발을 할 거고 비윤계가 비대위원장 뭐 누군가가 인선이 된다면 친윤계에서 반발할 것이 뭐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 글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시간 관계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임명직 이 지금 당직자 보면 사실 친윤계색이 옅은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했어요.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쩌면 지난번 당직자들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람 김기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체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더 공고화될 수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어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패배 수습을 위한 2기 임명직 당선자 인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김기현 대표 체제 공고화와도 결국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이번 인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윤 색채가 짙은 인선이었다면 당연히 당내 반발이 심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인사들 대거 기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당내 통합 이루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의 정책 구상을 이끌고 이 정부와의 조율 최전선에 나서야 되는 게 바로 정책위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위 의장에 삼선 유이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이동 의원 하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또 유승민계로 분류된 의원을 이렇게 정책위 의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사무총장직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선 때 윤 후보의 이 수행단장을 맡았죠.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정치인이죠. 김혜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의원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야가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김혜지 의원 임명이 됐고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다시 임명이 됐죠. 다시 맡은 이 초선의 박정아 의원, 개파 분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윤 색채는 옅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요. 초재선 위주의 인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량감이 떨어진다. 무게감이 좀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일단 중량감, 무게감의 다른 말, 정치판에서 쓰이는 중량감, 무게감의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이름값,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는 정치인이냐, 알지 못하는 정치인이냐인데 초선과 재선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알기에는 시간상 다선 의원들에 비해서는 뭐 저는 초선, 재선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새로운 얼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지금 초대선 의원 뭐 중량감, 무게감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크다라기보다 저는 지금 총선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당 대표죠. 그 다음이 사실 사무총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직에 경북 영천, 영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 임명한 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총장직에 수도권 의원을 임명했더라면 보다 더 쇄신 의지가 잘 반영된 인선이다.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제2 지도부 인선을 통해서 어떤 당내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원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지도부 책임론 제기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선거들을 쭉 봤을 때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게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던 아니면 큰 격차로 패배를 했던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 모습에서 비껴나갔죠. 지도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명직 이 당직자들만 사퇴를 한 겁니다. 뭐 이게 대통령실에서 차분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쇄신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중진들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5선 중진 의원이죠. 김 대표를 두고 집권당 대표 자리를 당신이 감당하기 버겁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촉구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 패전 책임 장수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한 건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최재형 의원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도부 전원 물갈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죠. 죽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수위 상당히 높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수도권 의원들 또 발탁을 해서 2기 지도부 구성을 했고 혁신안 추진 등으로 이제 당의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려는 그런 시도하겠지만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다 지는 걸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런 부분,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핵심이라면 김기현 대표의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정계 은퇴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내용 문장만 보면 책임을 총선 때 지겠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은? 이라고 물음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총선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당대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어딥니까?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게 되면 당선되기 쉬운 곳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총선에서 패하고 본인은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때도 정계 은퇴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신에 당대표는 총선 때까지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 표명을 할 거면 지금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해운대가 아니라 서울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험지라고 예상되는 곳에 출마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던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지금 당내 어떤 내용들 잦아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총선 패배했을 경우 은퇴하겠다.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내용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언론을 타고 매스컴을 타고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정치적으로 이름은 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 결자 해지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맞는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벌인 일이니까 두 사람이 해결해야죠. 두 사람 지금 대인배 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인배다운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뭐 빨리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두 사람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과 정진상 전 실장의 특정경제가중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등 좀 다양한 쟁점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지 나흘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지난 2018년에 자신의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죠.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면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 사실 지난 추석 전 영장실질심사가 뭐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혐의였어요. 백현동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의혹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유일하게 이 판사가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위증교사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유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소를 지금 하게 되면 총선 전에 아마도 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부분이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 영장심사 단계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또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지난해 9월에 이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 3월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12월에는 백현동 개발 12일이죠.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게 모두 네 번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 대장동 미래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범행으로 이 개발업자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백현동 사건 병합해달라고 지금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백현동을 이 병합하지 않겠다,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게 되면 각각의 사건으로 또 이 재판정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지사 시절에 발생했던 그런 범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모두를 하나로 병합하기가 어려운 게 사건의 성격도 다를 뿐더러 발생한 시기도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이냐, 이게 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건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사건들과 묶을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요,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두 고등검찰청 산하
여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대표 수사를 놓고 뭐 쪼개기 기소와 압수수색 획수 등을 놓고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일단 쪼개기 기소. 그러니까 쪼개기로 기소를 하면 그만큼 재판 출석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이미 민주당에서는 미준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지 않고 사법 리스크, 이 총선 때까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제 재판 리스크라고 하죠. 재판 리스크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검찰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횟수 역시 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모두 376차례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또 공소권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이 수사팀을 재편해서 6월 이후에 실제로 발부된 발부되고 집행된 영장의 횟수가 36차례라는 거죠. 얼마 전에 법무부 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한동훈 장관이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 정도 될 거면 매일매일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도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수원지검감도 역시 난타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돼 있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표적 정치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서 쪼개서 기소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사실 지금 검찰 시각을 저는 좀 설득력이 있는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냐 아니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묶어서 하기에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백현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쌍둥이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를 뿐이지 성격이 상당히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위증교사 혐의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묶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를 달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 위증교사 혐의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 기소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사건이 이질적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가는 경우에 재판이 이제 병합된 사건이 따로 있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이 병합 사건 경우 이 대장동 의혹, 이 백현동, 이 대북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싸움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요. 위증교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가 명백하다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너무 빨리 섣불리 결과가 나와버리면 정치적인 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결정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되는 부담은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출석을 했죠. 네, 오늘 재판 출석 안 하면 사실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 괘씸죄에 걸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20일에 또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또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죠. 하지만 이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이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이번엔 8시간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저는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낸데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 단식 기간의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9시간 수사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달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죠. 이 선거법 재판 지난달 8일과 22일에 잡혔다가 이 대표 단식이 있는 바람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가 이번 달 국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13일에 국감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감장에는 체력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만 무려 3차례나 지금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27일 이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 의혹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건까지 기소가 된다면 이 대표가 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향후에 수원지법에서도 이 대표 법원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네. 이 재판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미루거나 연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미루고 연기할 수 있나요? 원래 가능은 합니다. 재판이라는 게 우리도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에다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처음 연기 신청하는 경우라면은 재판부에서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겠죠.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다른 날로 바꿔주겠다가 되는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지연을 시킨다면 당연히 괘씸죄에도 적용된과 더불어서 결국 영장 발부돼서 강제로 끌어다 앉힐 수도 있는 거고요. 사유를 보겠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미룬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라는 이제 특수한 신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사실상 좀 더 느슨한 룰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 정적 죽이기의 끝판왕이다. 이런 또 평론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지금 총선이 6개월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이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죄 판결 가능성이 훨씬 큰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따로 기소를 했다라는 또 평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잖아요. 근데 어제 딱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 뭐 2기라고 볼 수 있죠. 시즌2가 출발을 알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상 뭐 뭔가 화제 전환 그러니까 어떤 여론상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기 단식 이후 회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뭐 단결, 단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메시지가 뭐 체포동의할 가결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같은 건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기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단결, 단합, 통합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말 단결,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징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가장 큰 징계라고 한다면 그 가결파 의원들의 소속 지역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구에 공천을 주지 않고 친명 색깔이 강한 원외에 있는 인사들을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전 그것만큼 강한 뭐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 가결파를 그대로 공천을 할 것이냐,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로 저는 뭐 징계 여부 그리고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지금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보궐선거 승리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법정 출석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2번 출석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출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 이 배 무난하게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무난한 듯 보이지만 일단 법정에 계속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무난하기 어렵다라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판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 비명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난히 순항 이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 그대로 이 재판 리스크, 그러니까 뭐 최종 대법원의 판결까지 총선 전에 판결이 날 혐의는 없어 보여요, 시간상. 그렇지만 지금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부분, 만약에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당 내용이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 선거를 앞둔 6개월은 상당히 길다. 그래서 무엇이든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주제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생생법리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리스토크 세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40년, 그러니까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징역 40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 이 두 사건을 합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한 겁니다. 전주환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좀 사건이 일어나던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넘게 회사 동료를 스토킹했던 전주환은 스토킹 사건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범죄라고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던 게 2022년 9월 14일이었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서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전주환이 기소됐던 겁니다. 당시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고요. 351회에 걸쳐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검찰이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었던 전주환이 이 스토킹 사건 1심 재판 선고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당시에요. 헤어캡이나 장갑을 구비하는 등 사전 계획 상당히 치밀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경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 스토킹 혐의 결심 공판 직후 등 총 4차례에 걸쳐서 지하철 영무실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 시스템에 접속을 한 건데요. 당시 전주환이 사실 직위해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접속을 해서 피해자의 살고 있는 주소지 그리고 근무 정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이 전주환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 대신에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을 찾아갔던 거고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던 건데 이 수사 과정에서 헤어캡, 장갑 이렇게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이 앱이죠. 휴대폰 위치 교란 앱도 설치를 했었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양면 점퍼, 그러니까 이 피가 묻게 되면 뒤집어 입거나 또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의상까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심에서 보복 살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제 선처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2심에서는 상소심에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된다.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했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기조로 판단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판결을 조금 사실 1심에서도 굉장히 중형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 기조, 이 뉘앙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사실 1심 재판부 교화 가능성을 어디서 발견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을 위해 공권력의 개입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뭐 저는 2심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과 제 마음이 동일해요. 같아요. 그쵸. 동감하거든요. 일단 사실 재판부가 뭐 양형 기준으로 얘기할 때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1심 이미 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성을 했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반성하고 있다면 피해자를 살해했을까요? 저는 뭐 반성 가능성 전혀 없고 교화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보다 2심 기조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은요, 대법원 판결 확정된 이후 무기징역에 가석방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가석방 없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뭐 지금 현행 법률의 어떤 구멍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석방이 가능해요. 현행 법률을 보면. 그러니까 20년 후에 전두환이 세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반성문 수차례 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년 후에 세상에 나온다면 글쎄요. 지금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변호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제 가석방 없는 그런 종신형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지만 가석방이 없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지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상황인데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20년 후에는 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바로 이 이춘재였잖아요. 이춘재 사건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석방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춘재가. 근데 이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이춘재 사회와 격리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벌제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됐냐면요.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법상 사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형제가 폐지가 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이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주장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형제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사형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다면은 지금도 무기징역이 있는데 사형제와의 사이에 또 다른 형벌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쟁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종신형,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형제와 지금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이와 관련해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요,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2만 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합니다. 불구속으로 풀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였는데 피해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처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처벌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조치 건수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담당할 인원이 태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걸 담당하는 총 인력이 328명이에요.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거의 90건에 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해결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고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